NHK ニュースです。解説は、ドナルド・トランポリンさんと、私、アナウンサーのひらひらクリキントンがお送りいたします。今回は、特別編としまして、皆様には動画をお見せしたいと思います。いわゆる徴用工問題で、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対し、韓国人元徴用工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が下されました。韓国の歴史学研究では、戦時に植民地、占領地から民衆の強制的動員がなされたことは歴史的事実として認知されています。歴史教科書にも、そのような認識が反映され、植民地、占領地からの強制的な動員がなされた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朝鮮人の強制連行はその一つ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日本の歴史学研究では、第一級資料が多く存在し、検証がなされた史実をもとに真実を語っています。もし、韓国で第一級資料をもとに検証がなされ、史実で真実を語っ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韓国人のイ・ヨンフンソウル大学経済学名誉教授は、李氏朝鮮時代から現代にかけての韓国の経済史を研究してこられました。特に、併合時の朝鮮経済の研究で知られた方です。以前、このイ・ヨンフン教授は、史実に基づいて、慰安婦の強制連行を否定し、制度礼説も明快に否定してい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発言をした、あまりに社会的な非難を受け、ソファーに居並ぶ自称慰安婦たちの前で土下座させられた経験の持ち主です。それに、韓国史教科書の著述は歪曲されたものだと主張して、殴る蹴るの暴行を受けたこともあります。そんな経験を持つイ・ヨンフン氏が、募集工、徴用工のことを取り上げて、韓国人向けに YouTube で語っている動画です。なぜ、韓国は嘘をつくことが当たり前なのかも語っています。少し抵抗がある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話は朝鮮語で進み、日本語字幕です。それと、李承晩を敬愛した部分があることもご了承ください。また、すでに動画を見られた方はご容赦ください。それではご覧ください。거짓말의 문화, 거짓말의 사회, 거짓말의 정치는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110년 전에 한번 망해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니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참담한 기분에서 저는 1904년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란 책의 한 대목을 떠올렸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망국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 책에서 물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타락한 정신문화가 거짓말하는 악습이 이 나라를 망쳤다고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을 이처럼 결단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 그 첫째라 할 수 있다. 그 거짓말하는 악습을 다 열거하면 실로 한량이 없다. 위에서는 아래를, 자식은 아비를 속이는데 남을 잘 속이는 자를 총명하다거나 지혜롭다고 하며 잘 속이지 못하는 자를 반편이니 천진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남에게 속지 말라고 하며 성생이 제자를 교훈할 때도 거짓말로 칭찬하여 인간 천만사에 거짓말과 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거짓말로 친구와 교제하고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말로 세계와 교습하니 한두 사람이 사적인 일을 언언할 수도 없거니와 어찌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말하며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세계에서는 대한과 천국을 곧 거짓말 천지라 하여 공사나 영사를 뽑아보내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마를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부임해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실로 부끄럽고도 분한 일이다.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능사로 여기는 나라,
다른 나라의 외교조차도 거짓말로 이루어져서 무슨 약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망국 직전의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다른 나라가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청년 이승만의 절규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같은 거짓말의 문화, 거짓말의 정치, 거짓말의 외교로 전락하여서 이대로라면 필연코 또 한 번의 망국의 비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거짓말은 이 나라 사법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재판을 해야 할 이 나라의 판사들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엉터리 판결을 마구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합의부는 1941년에서 43년 사이 일본 제철에서 노무자로 일한 사람과 그의 자녀에 대해 신일본 제철이 1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일본 제철에서 일한 조선인 노무자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혹사당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세계가 분노하고 시효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보편적인 반인권 범죄의 피해자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37년 이후 해마다 10만여 명 이상의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필사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보다 높은 소득과 보다 좋은 직장을 찾아서입니다. 그 건수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해인 40년에는 20만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깊어짐에 따라 줄긴 합니다만 그래도 1944년까지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와 별도로 1939년부터 노동력이 부족해진 일본 회사들이 조선에서 노무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서 41년까지 대략 17만 명이 그 모집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도착한 노무자의 3분의 1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일본 회사의 모집을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 것이지요. 부작용이 심하자 1942년부터 총독부가 나서서 취업을 알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4년 8월까지 약 25만 명이 총독부의 알선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모집이든 알선이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노동계약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실시됩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전시동원 체제가 실시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시기적으로 보아 모집과 알선에 의해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로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인 노무자들이 정상의 임금을 받지 않고 노예로 혹사당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학자들이 조작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집과 알선은 물론이거니와 징용의 경우조차도 임금은 정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 점은 탄광과 공장의 임금 지불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무자들은 임금 소득의 일부를 본가로 송금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우편함으로 송금된 액수는 1938년만 해도 연간 4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일본으로 모집이 시작된 1939년에는 갑자기 106만 엔으로, 1943년에는 452만 엔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혼란통에 미불임금이나
미불 예금, 채권, 보험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불 임금이라고는 하나 대개 1~2개월의 소액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차 한국으로부터 제기될지 모를 청구에 대해서 미불 임금, 예금, 채권, 보험 등을 금융기관에 공탁해 했습니다. 대략 2천만 달러의 총액이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예금, 채권, 보험 등이 그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미불 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결과로 일본 정부로부터 청구권을 포함한 경제협력 자금의 명분으로 3억 달러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보유한 일본의 기업과 회사, 정부에 대해서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당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장차 제기될 일체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이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청산한다는 명분을 붙여서 3억 달러를 일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일본 정부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가 민간에 보상을 행하는 것은 1975년과 7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보유한 대일 채권은 그로 인해서 얼추 청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제외된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강제 연행설과 노동노예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사태의 피해자와 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거액의 배상이 실시된 것도 한편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하등의 사전조사와 연구도 없이 그에 대해 추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난 2005년부터 7년 사이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망자에게는 2천만 원을,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을, 생환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비 보조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지난 40년에 걸친, 40~50년에 걸친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이 또다시 일본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대체 70년 전 자기 의사로 일본에 건너가서 공장에서 탄광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받은 그 개인의 인생사에 대해 더구나 그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리로 추가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수개월의 미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국민 정서의 기초에는 천박한 금전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무자의 동원 과정이나 임금 실태에 관해서는 나아가 1965년 양국 간의 청구권을 둘러싼 교섭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여러 논문과 책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언론은 그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거짓말 문화는 다름 아니라 언론이 조장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가장 고매하신 법관들조차도 거짓말에 기초한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 수준의 저열한 지성이었습니다. 당초 강제 연행도 노예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수개월의 미불 임금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시효를 둔 민간의 채권 관계였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으로 영구 청산하기로 합의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선 이 나라 정부가 2차례에 걸쳐서 보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적 진실과 과정을 초월하는 영구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로서 민간의 청구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니요. 저는 이 나라의 법관들이 이렇게까지 게으르고 무식하고 그리하여 오만한 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하는 정치, 거짓말하는 재판의 연원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고 굵은 뿌리가 있다면 다름 아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반일 민족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민족주의는 현재 한국인이 공유하는 가장 강렬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에서 발생한 민족주의는 성장하는 시민계급의 정치의식이었습니다. 봉건적 신분제, 절대군주제를 부정하면서 그에 항거하면서 시민 형성과 국민 통합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와 상이합니다. 시민 형성과 국민 통합의 역사적 역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입니다.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을 지투니 하면서 과대평가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 한국입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적대적입니다. 격정의 분노가 언제나 앞섭니다.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지어지고 무분별하게 횡행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그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한국인은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부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야만의 상단에 놓인 종족 간의 적대 감정을 두고 종족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본을 가상의 적대 종족으로 상정한 종족주의입니다. 일본의 실체, 일본의 역사, 일본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일본을 가상의 적대 종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제 감각은 반일 종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저열한 국제 감각에서 이 나라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ご覧いただいたように、イ・ヨンフン教授は、史実をもとに語っていました。韓国では、親日派とされて抹殺されないか心配ですが、とても勇気のある方と思います。韓国全体で、台湾のように、真実の歴史が語られる日が来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